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네, 아이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주 이제 강국이 된 거니까. 네. 근데 그거랑 또 안 어울리게 시장은 또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번 주에 뭐 많은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은 좋았는데 네. 또 자기 계좌 보면서 좀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서 예. 좀 굉장히 어쨌든 좀 우울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누리호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네.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시죠. 네, 뭐 그냥 거의 최악의 한 주였던 것 같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뭔가 희망을 좀 보여준 건 다행인데 뭐 목요일까지는 정말 처참했고요. 코스닥이 목요일까지 10% 예. 주간 기준으로 빠졌고 코스피가 5% 정도. 아.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 정도 빠진 거면은 웬만한 개별 기업 한 20% 주간 단위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풍계리 핵실험 징후가 좀 보인다. 네. 요 발언이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계속 괴롭히는 이제 뉴스죠. 서버 주문 축소된다. 예. 뭐 오더컷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다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엔트그룹이 시총이 한 100조에서 한 200조 되는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상장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계열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 안 좋냐면 2년 전에 네. 한번 상장하려다 철회됐는데 그때 상장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좀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중국으로 투자하고. 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일부 나와서 수급에 좀 부담이었고 거기다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 할 것 같다. 네. 거기다 가계부채도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수출 데이터가 역성장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 물론 일평균은 플러스인데 6월 20일까지 그냥 데이터는 마이너스 또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좋은 뉴스는 없고 어쨌든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한 가지 이제 더 결정타를 날렸던 게 반대 매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코스닥 시장에 엄청난 개인들 그 손절매 물량이 실제로 쏟아졌습니다. 오후장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물량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개인들의 손절매가 이제 막판에 좀 급격하게 출회가 되면서 증시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거기다가 지금 이런 어떤 반대 매매 수급 이슈 그리고 심리까지 무너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로 좀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증시는 보면은 뭐 특별한 악재가 없이도 내리고 또 미국이 오른 날도 내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좀 답답한데 네. 또 이 하락폭도 다른 나라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신빙성 있게 거론되는 건 IT에 대한 매도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주에 유독 아시아 증시에서도요, 전 세계에서도 한국과 대만이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네, 강국이니까. 다 반도체 강국이죠. 그래서 그 일견 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급 나가는 날 대만 증시도 살펴보면 같이 빠지더라고요. 예. 일본은 안 빠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오르고 우리하고 대만 대만이, 각권 예, 지수 그것도 예. 내렸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특히 미국도 나스닥이 좀 반등하는데 반도체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가장 큰 게 아닌가. 한국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통화로 보면요. 달러 강한데 위안화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원화하고 엔화가 특히 약해요. 근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둘 다 무역 수지가 좀 적자입니다. 네. 두 나라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결국 무역 수지 적자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에도 이게 악영향을 계속 주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또 약했던 거는 한국은 지금 긴축 사이클이에요. 일본과 중국은 완화입니다. 통화를 오히려 돈을 풀잖아요. 근데 한국은 돈을 이게 빨아당기는 흡수하는 통화 긴축 사이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중국과 한국의 좀 결정적인 네. 좀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수급 악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반대 매매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채권금리가 워낙 오르니까요. 실제로 그 개인 투자분들이 고객 예탁금이 56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돈을 좀 빼가지고 이제 그 예적금이나 아니면 이제 확정 상품 있잖아요. 예. 이게 금리가 최대 4%까지도 나오니까 뭐 굳이 위험한 주식을 왜 하냐. 이제 이런 또 심리도 있어서 돈이 실제로 또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걸 받아줄 주체가 사실상 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 면에서 작년과 올해 굉장히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 어느 하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 작용을 해버린 거죠, 한 번에. 예. 그러면서 증시가 아래쪽으로 굉장히 큰 쏠림 현상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상하원 발언도 네.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뭐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겠다 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썩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좀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핵심은 인플레 너무 높고 잡아야 되고 그거 잡으려면 금리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연준 의장도 결국 인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만 했던 건 아니고 좀 긍정적인 발언도 한 건 있어요. 여전히 이제 미국의 소비는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개인들의 어떤 저축도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라 그래 기대 인플레라 그러죠.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어쨌든 경기에 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라는 게 심리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가 계속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장사하신 분들은 가격을 더 올릴 거고 그런 것들이 또 기대 인플레가 확산되면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경기는 좋은데 앞으로 침체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어쨌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사실 온 게 아닙니다.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좀 생각하실 건 침체가 와서 빠진 게 아니라 올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죠. 네, 두려움이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선행 지표잖아요. 그래서 먼저 빠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연준 의장의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도 물론 이제 증시가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스닥이 그 후로 또 올라갔거든요. 예, 미국 시장 그때 계속 단단했어요,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는 좀 이거 가지고 뭐 또 이제 시작이다 경기 침체 진짜 온다 이런 공포보다도 좀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면은 경기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데 구리 가격, 네. 뭐 닥터 코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하향세고 또 원유가도 좀 안정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두고 야 침체가 진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약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 요소 악재인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 오름세가 좀 주춤해지고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호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둘 다 이게 하나는 걱정이고 하나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유가랑 갑자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농산물 가격 급락하고요. 유가 떨어지고 막 구리 가격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죠. 이거 경기 침체 진짜 현실화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좀 흔들렸는데 오히려 주 후반부에는 이게 물가 잡히나? 또 이런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일단 구리가 닥터쿠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리는 것처럼 경기에 민감한데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구리 가격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경기가 그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예. 경기가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구리 가격이 그때 또 올라간 배경 중에 공급이 안 됐어요. 뭐 칠레 구리광산 파업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조업을 못 하니까 예. 공급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리가 예전처럼 경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원유가 좀 더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유는 지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일하게 거의 못 올랐던 원자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경기까지 좀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원유 가격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원유 가격은 지금 특별히 뭐 공급이 늘어난 건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뭐 어쨌든 이제 유럽에 수출을 아직 못 하고 있고 그 사우디도 뭐 증산에 아직 소극적이잖아요. 사실은 뭐 미국도 막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은 넣었는데 뭐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정유업체들이 증산을 하려는 그러니까 공급 이슈가 크게 생긴 건 아닌데 국제유가는 어쨌든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경기 침체를 유가가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보다는 오히려 좀 원유를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쨌든 연준이 의도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수요를 좀 죽여서라도 물가를 잡고 싶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의도대로는 좀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왜냐면 셈이죠. 국제유가 좀 꺾여버렸으니까 예, 예. 실제로. 국제유가도 변곡점은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가에 대해서 침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침체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로 인한 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을 가져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외국인들 줄고 팔고만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외국인이 산 거는 하이브 299억 샀고요. KT를 276억, LG 디스플레이 225억, S-오일을 208억, 한국항공우주를 208억, GS를 180억, NC소프트를 175억, 대덕전자를 163억, GS건설을 156억, 심택을 13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네요. 네. 뭐 200억, 100억 대니까. 네. 예. 근데 외국인들은 그동안 반도체를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추세가 변함이 없습니까? 약간의 뭐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오히려 더 판 것 같아요. 반도체가 유동 좀 많았고 이번 주에만 삼성전자를 7,576억을 팔았고요. 네. 하이닉스를 1,731억 정도 순매도했고 한 달로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3.6조 순매도, 하이닉스가 2,176억. 그 연초 이후로는 삼성전자를 8.7조 팔았고 하이닉스를 4,455억 순매수를 했어요. 오히려 하이닉스? 연초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유독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파는 건 맞는데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많이 팔았는데 유독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매도를 좀 집중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시총 1등이라는 또 위상도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됐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변화는 기관이 좀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 반도체를 네. 좀 저가 매수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이번 주에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4,859억 샀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1,412억, 삼성 SDI를 1,136억, 셀트리온을 745억, 현대차를 613억, LG화학을 496억, OCI를 458억, 기아를 385억, 카카오뱅크를 341억, 크래프톤을 328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이 나와서 구원투수 역할을 네. 해줘가지고 많이 받쳐주고 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뭐 거의 소극적이고 별 변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움이. 이게 왜 그런가요?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 게 이게 실제로 과거 폭락장 이제 가장 근래가 2020년 3월 그때 폭락장일 때 연기금이 한 달 동안 그때 3조를 샀고요. 4월 달에 1.6조, 5월에 4,700억 사가지고 증시를 떠받치고 올려줬죠, 사실은. 근데 올해 연기금이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2,899억을 팔고 있는데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사긴 샀어요. 한 434억 정도를 사긴 샀는데 예전에 그 급락장에서 한 달 동안 막 3조 산 거에 비하면 예. 진짜 거의 그냥 뭐 조금밖에 안 산 거죠. 방어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 그때 제가 이제 전체로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누적으로 살펴봤어요. 누적으로 연기금이 얼마를 팔았냐면 29조를 팔았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기관 전체가 70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 중에 절반을 판 거죠, 사실 기관 중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팔다가 이번 한 달은 좀 샀는데 그것도 그냥 뭐 쥐꼬리만큼 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별 의미가 없었고. 근데 이게 참 연기금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건 아마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 줄여요. 그래서 올해 내년 말 그 주식 비중이 15.9%까지 떨어지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올해 말은 16.3%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바뀔수록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올해 3월 말 기준까지 데이터가 나와서 현재 주식 비중이 16.9%래요. 네. 그러니까 주가 빠졌으니까 뭐 어느 정도 오긴 왔을 텐데 그래서 더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살만한 지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비중에 따르면은. 그래서 연기금들은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좀 매매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남은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개인 투자원들은 삼성전자 2,641억 샀고요. LNF를 507억, LG에너지솔루션을 499억, 카카오게임즈를 479억, 포스코홀딩스를 457억, 에코프로비엠을 429억, 위니아에이드를 315억. 이게 참고로 이제 이번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315억, 두산에너빌리티를 303억,
SK 하이닉스를 261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잘 버텼던 업종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뭐 많이 네. 오른 종목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없고요. 이제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통신업종 하나 있습니다. 아. 0.42% 올랐고 예.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 바이오가 마이너스 1.33% 빠졌고요. 홈쇼핑이 마이너스 2.2%, 조선이 마이너스 2.81%, 자동차가 마이너스 3.29%, 백화점이 마이너스 3.3%, 편의점이 마이너스 3.41%,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마이너스 3.53%, 인터넷 대표주가 마이너스 4.27%,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마이너스 4.81%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였습니다. 네. 뭐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뭐 선방했다고 볼 수도 네. 있는데 이 업종들 중에서 뭐 7월에도 그럭저럭 잘 버틸 것 같다. 뭐 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그렇게 보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입니까? 만약에 이제 자율 반등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7월에 나와준다면 네. 낙폭과대주들이 아마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통신주는 방어주라서 만약에 지수가 오르면 좀 오르긴 힘들고 그나마 좀 이번 주에 선정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조선과 자동차가 좀 좋지 않을까. 이 업종들은 어쨌든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업종도 좀 최근에 수주 워낙 잘 되고 있고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생산이 좀 정상화된다라는 네.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공급이 많이 네, 많이 정상화돼서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버틴 업종들 중에서는 조선 자동차가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증시가 좀 가파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역시 카카오 네이버로 대표되는 인터넷 대표주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폭락을 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떨어지면 이들 업종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도 조금 7월에는 회복되는 흐름은 일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거 이제 미래에셋의 서병수 이진호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사실 미국 기업들을 썼지만 우리나라 업종에도 투자 아이디어가 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LNG 인프라 관련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LNG 산업이 이제 커지는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을 안 하게 되겠죠.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되면 그걸 대체할 수단으로 LNG를 이제 수입을 할 텐데 LNG는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할 때 네, 액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화를 시키면 그 투명해지고요. 독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피가 네. 기존 천연가스에 대비해서 60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운송이 가능한 거죠. 부피가 줄어들어야 운송을 할 수 있잖아요. 배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LNG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 LNG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전체 천연가스의 29%밖에 안 되는데 왜 이제 중요해지냐면은 미국의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다른 뭐 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 이제 뱃머리를 저기 그 유럽 쪽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유럽도 지금 급하잖아요. 사실 예. 러시아 걸 못 받으니까. 그래서 LNG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원래 우리나라가 LNG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 가장 최대 수요처로 부상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주로 수입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LNG를 동아시아에서 많이 많이 수입하다가 했었죠. 예. 이제 유럽이 또 많이 이제 뛰어들었다. 이제 미국의 배가 예. 유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예, 셈이네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 수도 있는데 네. 한국은 그래서 주로 이제 카타르 같은 데서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LNG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좀 주목하실 게 뭐냐면은 LNG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뭐 우리도 도시가스 받잖아요. 예. 액체 상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체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걸 기화라고 하는데 기화할 때 그 육상에 보면 그 터미널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기체 상태로 바꿔서 가스 연결해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설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새로 만들려면 독일은 그런 게 없대요. 그런 이제 플랜트 같은 게 육상 플랜트가 아예 없어가지고 LNG를 이렇게 수입을 해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FSRU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 LNG 선 있죠. 중고 LNG 선을 개조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LNG 선박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LNG를 그 배에서 기화를 시켜요. 네. 그래서 바로 육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왜 좋냐면 비용도 줄지만
이 건설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된대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도 이걸 쓸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예. 당장 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LNG 선박을 또 개조하니까 LNG 중고 값이 올라간대요. 그럼 LNG 선박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또. 중고선 가치가 네, 올라가니까.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한국은 LNG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NG 시장이 이런 구도로 지금 네.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LNG 투자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투자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또 그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또 기화해주는 또 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또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내 조선사들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카타르 에너지 수주를 받은 것처럼 아직 뭐 주가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반등을 못했지만 LNG 업황 개선으로 인한 선박 발주 증가가 언젠가는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조선업체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한번 LNG 이쪽 인프라는요 한번 큰 사이클로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한번 이 보고서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세장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큰 편인데 이 배당주도 뭐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느 쪽 배당주가 좀 나아 보입니까? 이게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빠지다 보니까